바다 위에 도시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일인지 딱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모래사장에서 모래성 쌓아본 적 있으시죠? 파도 한 번이면 다 무너졌던 그 기억 있을 겁니다. 근데 그 모래성을 실제 바다 한가운데에 수십만 명이 살 수 있는 크기로 만들겠다고 선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웃기는 얘기처럼 들리죠. 근데 더 웃긴 건 그게 실제로 됐다는 겁니다.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고, 교과서에 나온 집안공학과 물리 법칙만 보면 이건 하면 안 되는 프로젝트에 가까웠습니다. 상식과 계산이 모두 안 된다고 말했는데도 결국 해냈습니다. 도대체 어떻게요? 그 답이 생각보다 훨씬 충격적입니다.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이것부터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앞에 수영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 수영장 안에 모래를 잔뜩 붓고 그 위에 아파트를 올리겠다고 하면 대부분은 웃을 겁니다. 당연히 무너지니까요. 모래는 입자 사이에 공기와 물이 가득 차 있어서 강한 진동이나 충격을 받으면 옆으로 밀리거나 아래로 꺼져버립니다. 이걸 전문 용어로 액상화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땅이 순간적으로 물처럼 흘러버리는 현상입니다. 지진이 나면 멀쩡하던 도로가 갑자기 물렁물렁해지면서 건물이 옆으로 쓰러지는 것도 바로 이 액상화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진 많은 나라에서는 모래나 갯벌 위에 세운 도시에서 이 현상을 특히 경계합니다. 그런데 인류는 이런 물처럼 흐르는 땅 위에 도시를 짓겠다고 마음을 먹습니다. 그것도 바다 한가운데에서요. 왜 이런 무모한 도전을 했고 어떻게 성공했는지 지금부터 그 놀라운 이야기를 풀어드리겠습니다. 우선 왜 인공섬이 필요했는지부터 이해해야 합니다. 두바이를 떠올려 보십시오. 사막과 바다밖에 없는 땅에서 세계 최고의 도시를 만들겠다고 달려든 나라입니다. 육지는 한계가 있었고 하늘 높이 건물을 올리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답이 바다를 땅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 들을 때는 황당하지만 사실 인류는 오래전부터 이 시도를 해왔습니다. 네덜란드가 가장 대표적인 예인데, 나라 전체 면적의 약 17%가 원래 바다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수백 년에 걸쳐 바다에 둑을 쌓고 물을 퍼내고 그 자리에 농지와 도시를 만들었습니다. 이른바 간척이라는 기술인데, 원리는 간단했지만 문제는 항상 같은 곳에서 터졌습니다. 바닥이 약하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땅이었지만 속은 여전히 바다였던 겁니다. 물을 빼고 둑을 쌓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땅을 도시가 버틸 만큼 단단하게 만드는 건 완전히 다른 문제였습니다. 모래를 그냥 바다에 부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치 커다란 그릇에 밀가루를 담는 것과 비슷합니다. 처음엔 쌓인 것처럼 보이지만 흔들면 알갱이들이 떨어지면서 빈 공간이 무너집니다. 바다 위에 모래를 쌓으면 밑에서부터 가라앉고 파도에 조금씩 쓸려 나가면서 형태 자체가 무너집니다. 초기 인공섬 프로젝트들이 실패했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겉으로는 섬처럼 보여도 속은 푸딩처럼 물렁물렁한 상태였던 거죠. 그 위에 건물을 올리면 건물이 서서히 한쪽으로 기울다가 결국 침몰해버립니다. 이탈리아 베네치아의 오래된 건물들이 지금도 조금씩 한쪽으로 기울어지고 있는 것도 연약한 지반과 장기적인 침하 때문입니다. 물 위에 도시를 세운다는 게 얼마나 까다로운 일인지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죠.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었을까요? 인류는 땅을 누르는 대신 흔들어 보기로 합니다. 이 황당한 발상을 현실로 만든 기술이 바로 바이브로 컴팩션입니다. 이름은 어렵지만 개념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두바이 팜 주메이라 건설 현장에서 처음 대규모로 사용된 이 기술의 핵심은 진동입니다. 설탕통을 떠올려 보십시오. 설탕을 처음 담으면 중간중간 빈 공간이 많은데 통을 탁탁 치면서 흔들면 설탕 알갱이들이 아래로 내려앉으면서 빈 공간이 사라지고 더 많은 설탕을 담을 수 있게 됩니다. 바이브로 컴팩션이 정확히 이 원리를 해저에서 구현한 겁니다. 이 장비는 생긴 게 마치 거대한 드릴 같습니다. 길이가 수십 미터에 달하는 진동 막대를 바다 밑으로 집어넣은 다음 강한 진동을 발생시킵니다. 이 진동이 주변 모래 알갱이들에게 전달되면서 알갱이들이 서로 맞물리고 빈 공간이 채워지는 방향으로 재배열됩니다. 단순하게 말하면 모래한테 야, 딱 붙어 라고 명령하는 기계인 셈입니다. 여기에 물까지 함께 분사하는데 이 물이 알갱이 사이에 낀 공기를 밀어내면서 더욱 조밀한 구조를 만들어냅니다. 자연이 수천 년에 걸쳐 지층을 눌러 만드는 과정을 이 기계 하나가 몇 달 만에 해내는 겁니다. 말 그대로 시간을 압축한 기계입니다.
물리학적으로 더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진동 막대가 만들어내는 진동의 세기와 조건이 모래 특성에 잘 맞아떨어질 때 압축 효과가 극대화된다는 사실인데, 마치 특정 음역대에서 유리잔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처럼 모래도 어떤 진동 조건에서 가장 활발하게 재배열됩니다. 두바이의 엔지니어들은 수백 번의 실험을 반복하면서 이 가장 잘 다져지는 진동 조건을 찾아냈습니다. 이건 단순한 토목 공사가 아니라 바다 밑에서 물리학 실험을 한 것과 같습니다. 팔m 주메이라 이야기를 더 해보겠습니다. 이 섬을 만드는 데 사용된 모래의 양은 대략 1억 세제곱미터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감이 잘 안 오시죠? 축구장 수만 개를 1미터 높이로 채울 수 있는 규모인데, 모래 행성 하나를 잘라다 붙였다고 해도 과장이 아닌 수준입니다. 이 모래를 단순히 쏟아부은 게 아니라 GPS 장비를 탑재한 준설선이 오차 범위 수 센티미터 이내로 정교하게 배치했습니다. 야자나무 모양으로 생긴 이 섬은 가지 하나하나가 설계도와 밀리미터 단위로 일치해야 했고, 실제로 그렇게 완성됐습니다. 위성 사진으로 봐도 정확히 야자나무 모양이 나오는 게 우연이 아닙니다. 공사는 2001년에 시작해서 2006년쯤에 섬 매립과 기본 인프라 공사가 마무리됐고, 2006년에서 2008년 사이에 호텔과 주거단지가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대략 7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천 명의 인력과 수백 척의 선박이 바다 위에서 쉼없이 움직였습니다. 파도와 싸우고 조류와 싸우고 모래가 쓸려 나갈 때마다 다시 채우는 과정을 반복했습니다. 방파제만 해도 길이가 약 11km인데 이 방파제가 없으면 파도가 직접 섬을 쳐서 모든 작업이 수포로 돌아갔을 겁니다. 방파제를 먼저 세우고 그 안에 모래를 쌓고 바이브로 컴팩션으로 다지는 순서가 철저하게 지켜졌습니다. 팔m 주메이라 공사가 얼마나 정밀했는지 보여주는 사례가 하나 더 있습니다. 처음 설계 당시 엔지니어들이 가장 걱정한 건 조류였습니다. 야자나무 모양으로 가지가 뻗어나오는 구조 특성상 가지 사이에 바닷물이 갇혀서 흐름이 멈추면 수질이 썩어버리는 문제가 생길 수 있었습니다. 정체된 물은 산소가 줄어들고 각종 오염물질이 쌓이면서 악취와 부패가 발생하는데, 이게 인공섬 거주민들에게 치명적인 환경 문제가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지 끝부분에 물이 통할 수 있는 수로를 전략적으로 배치했고, 조류 흐름 시뮬레이션을 수백 번 돌리면서 물이 자연스럽게 순환하는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히 땅을 쌓는 게 아니라 바다의 흐름까지 설계한 겁니다. 한국도 이 기술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인천 송도 국제도시가 그 사례입니다. 인천 앞바다의 갯벌 위에 세워진 이 도시는 갯벌 특성상 바이브로 컴팩션만으로는 부족해서 프리로딩이라는 기술을 추가로 사용했습니다. 프리로딩은 말 그대로 미리 엄청난 무게를 올려놓는 방법인데, 실제로 건물을 올리기 전에 흙을 잔뜩 쌓아서 집안을 눌러놓는 겁니다. 그 무게로 집안이 눌리고 내부의 물이 빠져나가면서 단단해지면 그제야 흙을 걷어내고 건물을 세웁니다. 스펀지를 꽉 쥐어짜서 물기를 제거하는 것과 같은 원리인데, 이런 방식은 연약한 갯벌 집안에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쓰이는 표준 기법이기도 합니다. 송도는 이 두 가지 기술을 동시에 활용해서 지금은 수백 개의 고층 건물이 들어선 도시가 됐습니다. 송도 건설 과정에서 한 가지 더 흥미로운 점이 있습니다. 원래 이 자리에 갯벌 깊이가 워낙 깊어서 일부 구간에서는 집안 처리에만 수년이 걸렸습니다. 갯벌은 모래보다 훨씬 더 물을 많이 머금고 있는 구조인데, 이 물을 제대로 빼내지 않으면 나중에 건물이 올라가면서 서서히 가라앉는 부둥치마 현상이 발생합니다. 부둥치마란 건물의 각 기둥이 서로 다른 속도로 가라앉는 현상인데, 이렇게 되면 건물 전체가 뒤틀리면서 균열이 생기고 최악의 경우 붕괴합니다. 두부를 한쪽에서만 누르면 반대쪽이 들리는 것처럼 집안이 균일하지 않으면 건물도 균일하게 서 있을 수 없습니다. 송도의 엔지니어들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안 곳곳에 배수관을 박아 물이 빠져나갈 통로를 만들어주는 방식까지 추가했습니다. 일본의 오다이바도 빼놓을 수 없는 사례입니다. 도쿄만을 메워 만든 대표적인 인공섬인 오다이바는 그 위에 다리와 부두, 해상 구조물이 결합된 형태로 조성됐습니다. 완전한 떠있는 섬이라기보다는 매립지 위에 바다 위 구조물이 얹힌 복합 해양 도시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원래 19세기 중반에 만들어진 요새가 시작이었는데 현대에 들어 대규모로 확장되면서 쇼핑몰, 방송국, 전시관이 들어선 도쿄를 대표하는 관광지이자 비즈니스 허브가 됐습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가라앉거나 기울지 않는 이유가 바로 집안 처리 기술 덕분입니다. 네덜란드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네덜란드는 간척의 역사가 가장 길고픈 나라입니다. 수백 년 전부터 폴더라는 간척지를 만들어 왔는데 이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가 집안 침하였습니다. 간척지는 원래 바다였기 때문에 집안이 유독 약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가라앉습니다. 암스테르담의 오래된 집들이 기울어진 채로 서 있는 것도 집안 침하 때문에 건물 아래에 박아놓은 나무 말뚝들이 불균일하게 내려앉았기 때문입니다. 현대 네덜란드는 이런 집안 침하 문제를 줄이기 위해 진동 다짐 같은 현대식 지방 공법을 적극 도입했고 암스테르담 인근 아이바우 인공섬 같은 최신 간척지는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집안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인공섬 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할지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기후 변화로 해수면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이미 일부 태평양 섬나라들은 자국 영토가 물에 잠길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몰디브는 이미 인공섬을 만들어 수도 기능을 이전하는 계획을 논의 중이고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수십 개의 인공섬을 실제로 조성했습니다. 이 흐름은 단순한 부동산 개발이 아닙니다. 21세기 국가들이 생존을 위해 바다를 땅으로 바꾸는 시대가 오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물론 반론도 있습니다. 인공섬은 자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팜 주메이라 건설 과정에서 두바이 해안의 산호초가 손상되고 해류가 바뀌면서 주변 해안 침식과 생태계 교란이 관측됐다는 연구들도 나와 있습니다. 모래를 채취하는 과정에서도 해저 생태계가 훼손되고 운반 과정에서 탄소가 발생합니다. 문명의 확장이 언제나 자연의 후퇴를 동반해왔다는 사실을 인공섬도 예외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점은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술이 왜 중요한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인간이 거주 가능한 육지는 지구 표면의 약 29%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모두가 살기 좋은 환경은 아닙니다. 산과 사막, 극지방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땅은 훨씬 더 좁습니다. 반면 바다는 지구 표면의 71%를 차지합니다. 인공섬 기술이 발전한다는 건 인류가 사용할 수 있는 땅을 문자 그대로 늘리는 것과 같습니다. 바이브로 컴팩션 하나만 해도 이 기술이 없었다면 팜주메이라는 착공 몇 년 만에 바다로 돌아갔을 겁니다. 진동 하나로 모래를 바위처럼 단단하게 만든다는 발상이 지금 수십만 명이 살고 있는 도시를 가능하게 만든 겁니다. 이게 단순한 건설 기술로 보일 수 있지만 실제로는 물리학과 지질학과 해양공학이 한데 합쳐진 결정체입니다. 결국 이 모든 이야기가 보여주는 건 하나입니다. 인간은 한계를 마주하면 그 한계를 넘는 방법을 찾아냅니다. 물 위에서는 살 수 없다는 자연의 법칙 앞에서 모래를 진동시켜 땅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바다가 다시 밀려와도 우리는 또 다른 답을 찾아낼 겁니다.